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튼튼하고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TV의 L2치과 대표원장 최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임플란트 치료 과정,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자세히 짚어드리려면은 진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있을 거고, 임플란트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처치의 개념으로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임플란트 수술 후에 치유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철 과정, 본 뜨고 머리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유지 관리까지 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들의 전신적인 컨디션일 텐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세요. 임플란트를 하루에 막 3, 4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 분들도 있어요. 임플란트 수술의 개수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전신적인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나이에 의존되는 건 아니고,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90이 넘으시면서도 하루에 7, 8개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임플란트 수술의 범위라든지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검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치과의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약물 복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나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 약 복용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다공증 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런 계열의 약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치과적인 수술을 할 때 있어서 피가 많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 같이 피가 묽어지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치과 의사분들께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저희가 약을 드릴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는 약이 신장이나 간 같은 데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해서 알러지성 비염, 부비동력,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알러지성 비염,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상담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강 검진을 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파노라마 엑스레이 혹은 CT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CT는 3차원적으로 뼈의 양이라든지 뼈의 밀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요. 2차원적인 파노라마 영상에 비해서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할 때 CT를 대부분 찍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잇몸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입 안에 안 좋은 세균들이 큰 구성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임플란트가 당장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안 좋은 세균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안정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치하기 전에 잇몸 약을 넣든지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수술 부위 같은데 뼈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잇몸 살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고 잇몸살을 이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양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할 때는 임플란트 수술 전에 뼈 이식이나 잇몸 이식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피부 같은데 굳은 살 박혀 있는 데도 있고 연한 살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입안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전에 잇몸 모양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수술 전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아를 빼면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할 부위 자체가 좀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께 항생제 복용을 권장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 수술 전에 전처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원데이 임플란트, 그리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러한 수술 방법일 거예요. 나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임플란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치과 의사가 결정하는 게 맞겠죠. 똑같은 환자분이라도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의 선호라든지 취향,
개인적인 테크닉, 개인적인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너무나도 달라지고 수술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수술 받으실 치과의사분을 선정하셨다면 그분께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실밥을 뽑고 그러는 것은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임플란트라는 것은 턱뼈에 이렇게 심겨졌을 때 물리적으로 꽉 끼게 고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잇몸뼈랑 티타늄이라는 임플란트 금속이랑 신기하게 그 금속 표면으로 뼈세포들이 자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임플란트랑 뼈랑 단단하게 붙는 기간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위턱 같은 경우는 3개월, 아래턱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잇몸뼈 상태라든지 수술 과정 때 임플란트 나사가 어떻게 고정이 됐고 뼈이식이 어떻게 됐고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러한 임플란트라는 것이 뼈랑 붙을 수 있는 충분한 치유 기간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점. 임플란트 뿌리 부분, 그 위에 연결 부분과 이제 머리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올리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연결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어버트먼트라고 불러요. 기성 제품, 레디메이드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고 폰을 떠가지고 여러분의 잇몸 모양에 맞춰서 맞춤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잇몸 모양이 기성 제품이 다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맞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앞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색 나는 이쁜 머리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르코니아라는 재질을 이용을 해서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기계적인 측면, 물리적인 강도 이런 것들은 아직 금속에 비해서 조금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어버트먼트 위에 올라가는 크라운 보철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PFM이라고 하는 보철물, 그리고 지르코니아, 그리고 금으로 된 보철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PFM 같은 경우에는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를 올린 형태의 크라운이에요. 아무래도 친미성이라든지 강도는 조금 약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보험 임플란트를 할 때는 PFM이라는 크라운 재질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르코니아라는 재질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고 나면 환자분들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었으니 이제 진짜 끝났다, 당분간은 치과 오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돌아오지 않으실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끝났을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와 안정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치과에 자주 내원해 주셔서 계속 점검하고 보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임플란트를 튼튼하고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사가 풀린다던가 나사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게도 똑같이 풍치가 생깁니다. 잇몸 질환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과에 내원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대략 반년 정도 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길어지는 치료 기간도 힘들어 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데이로 끝냈다던데 바로 보철을 올렸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치료 과정을 짧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맘 편히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정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치료를 받으실 치과의사분을 정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가지셨다라면은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치료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희도 환자분들께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환자분들을 대해온 어떤 전문가잖아요. 저희를 끝까지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임플란트라는 게 몇 년 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1, 2주, 한두 달 이런 치료 기간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튼튼하고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유지관리 단계.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끝나셨더라도 치과에 자주자주 내원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치과TV의 엘투치과 대표원장 최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